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또 일본 선박이야? 2. 바이든 TSMC에 제대로 속았다 분노. 3. 푸틴 발언. 원문 공개되자 난리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중국, 초밥의 나라 일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미국, 연어나 고등어로 친숙한 노르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인구수 기준 세계 29위에 불과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1kg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5kg이니 한국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식가라고 부를 만합니다. 인구수 세계 1위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이나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이런 수치도 이해가 됩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김, 생선구이,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생선회, 오징어회, 낙지탕탕이 등의 생물을 물론 해물탕, 황태해장국, 미역국까지 우리 식단에서 해산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OECD는 가난한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고 분석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과장해서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전 세계에서 수산물 수출 순위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해 약 4만 톤의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큰손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고등어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생산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K9 자주포 구매 비용을 고등어로 갚는다는 절충교역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등장했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최첨단 무기를 고등어와 물물 교환한다는 그 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도 한국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특별한 이유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돈 주고도 안 먹는 수산물을 100% 한국이 수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어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수산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2월 10일 신문은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음제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2차 안주 골뱅이가 왜 최음제인 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개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인터뷰를 전했죠. 데이비스는 매일 밤 손더스프탕을 출발해 카마던셔 주변 바다에 띄운 빨판에 들러붙은 골뱅이 1톤을 수확해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밀퍼드 헤이번 지역으로 옮겨 배에 싣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골뱅이를 삶고 냉동 건조시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최음제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 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 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최음제라고 번역된 에프로다이지액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초콜릿, 굴,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사과, 토마토, 인삼, 샴페인 등이 저 단어의 범주로 쓰이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과 소란의 사건 때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은어로 골뱅이라고 지칭했었고, 연예인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저 단어 하나에 한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골뱅이라는 술안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한국인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인조차도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고 프랑스가 약 7% 소비하는데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섬나라 일본조차도 약 3%밖에 소비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을지로 삼가 상인들이 골뱅이에 파, 고춧가루, 마늘 등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뱅이 무침뿐 아니라 추운 겨울 골뱅이탕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골뱅이의 본명은 물레고둥 또는 수염고둥인데, 골뱅이라는 사투리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그것이 표준어로 굳어진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골뱅이의 99%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골뱅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울진 일대 수심 500m 부근에서 통발로 잡힌 것을 최고급으로 치지만, 수확량이 워낙에 적어 일반인이 맛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매년 8,000톤가량을 잡았으나 1990년대 후반 2,000톤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는 1,00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구나 통계청이 2010년부터 고동류를 통합해 생산량을 집계하면서 골뱅이 수확량만을 알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골뱅이의 99%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산을 수입한 것으로 그중 영국산이 가장 많고 품질도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오로지 한국을 위해 어업에 나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뱅이는 그 생김새나 끈적끈적한 액을 머금고 있어 서양에서는 바다 달팽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인이 먹는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골뱅이 철로 접어드는 10월이 되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둣가는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어선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한국에서 잡히는 골뱅이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한 해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골뱅이가 무려 5,000톤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에 달하는 수준이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동 골뱅이를 마트에서 보신다면 겉면에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원산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발에 골뱅이가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꽃게 등의 해산물을 넣어두고 골뱅이를 유인해 잡는데, 예전에는 통발에 잡힌 골뱅이를 걸러서 버렸지만 이제는 영국 어부들에게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이유는 섬나라 영국이 골뱅이 어획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인 자체가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고, 보통 수심 200m가량에서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는 가까운 바다 수심 15m에서 골뱅이를 잡습니다. 어획 난이도가 거의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한국산보다 크기도 큽니다. 여러 조건이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래 한국이 처음부터 영국 것을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로 등극하자 국내에서 잡히는 골뱅이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한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산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온이 따뜻해 육질이 물컹물컹했고, 러시아 골뱅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산은 육질이 비슷해 수입을 고려해 봤으나 어부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영국산을 선택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위해 골뱅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골뱅이 어획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1,500만 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약 4달간 조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 원을 법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했던 20년 경력의 데이비스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기는 해도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것이 영국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새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푸대접받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술안주, 골뱅이 무침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담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 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 분의 1m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 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3터부터 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톰3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 위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터부터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 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팻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SUR&D,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빅5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의 운명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터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
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 낚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쉘 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 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 M&A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지난 4월 24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아 주요 국가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병합을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의 옛 고토인 연해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체 말 중 일부를 잘라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시 한러관계 파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일괄적으로 보도됐으나 자세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한과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면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북한과 핵 분야 협력 재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문을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푸틴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인 반전 여론에 부닥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의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구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승자는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JERUSALEM 대학 히브리대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충전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유력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의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의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올바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연해주로 밀고 들어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의 분리 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두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주의 자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 이발 각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 분열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전을 수습하고 엑싯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산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감고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의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에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에 내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 향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초운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국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 결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즈, 타지크, 아랍에미레이트, 남오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띠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욕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